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근대 전쟁사에 대해서 쭉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매해마다 그 해 시그니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벌써부터 이 시그니처 이야기가 나와도 될까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큰 걸 들고 왔습니다. 걸출한 이야기. 네? 걸출한 전쟁이에요? 좀 기대 안 되세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 안 드세요? 같은 대본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미 봤구나. 아, 이미 봤구나. 네, 그래요. 맞아요. 2차 대전으로 가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은 너무나도 아픈 기억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참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1, 2차 세계대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맞습니다. 2차 대전은 뭐 항공기나 전차, 기관총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기술 개혁들이 보여지면서 전쟁의 양상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영국 수상 처칠이 전쟁 기간 중에 가장 두려웠던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저희 전쟁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해저의 암살자라고 불리면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1차 대전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에 대해서 살펴볼 바로 텐데 공개하는군요. 그럼요. 저도 같은 대본입니다. 네. 대서양 전투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바다를 막아 독일군을 압박한 영국 해군. 이에 독일군은 비밀병기 개발에 착수하며 마침내 공격형 유보트가 탄생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돌입하며 영국군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며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독일. 이제 유보트의 전설이 시작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밀병기 유보트. 네, 대서양 전투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허준 네. 씨께서 처칠도 두려움을 떨게 했다라고 했어요. 1차 대전에서 이미 활약을 했었던 유보트잖아요. 도대체 어땠길래 처칠마저 두려움을 떨게 했던 걸까요? 사실 이 유보트는 그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차 대전에서도 활약을 보통 했어요. 그냥 지현 씨라고 안 했었어요? 되게 지칭이 멀게 느껴진다. 아, 그 전에는 유나나라고 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오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이런 이름도 거잖아. 안 넣어주시고 오늘 보통은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환 형 이렇게 부르는데 저기 이세환 형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제가 오래간만에 하는 2차 대전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주제가 유보트고 유보트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참 시사점이 많아요. 우리 그 전력에도. 그래서 이번 유보트는 좀 진지하게 나가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기자님. 네네. 끝까지 진지해 주는 걸로. 내 마음이지. 아니 근데 1차 대전 때는 그러면 이 연합군의 공포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때도 연합군의 공포의 대상으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제대로 배가 출항을 못할 정도로 유보트 때문에.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독일어로는 왜 유보트냐? 왜 이게 운타부트란가? 저 알아요. 운타부트. Undersea boat. 그런가요? 같은 스펠링 아닙니까? 지금 5분도 못 가, 5분도. 아니 근데 제가 아는 게 화가 납니까? 아니요. 놀라워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이야. 언더시 보트, 운타드 보트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영어, 독일어 이거 네네. 그 차이인데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잠수함 하면 물속으로만 가는 그렇죠. 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항상 떠다니다가 필요하면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보트가 공해상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적의 위험이 없을 때는 수면 위로 부상시킨 다음에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소를 받아들여서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 충전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지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디젤 엔진을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힘으로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배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한두 시간 만에 전부 다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만 물속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보트예요. 이게 모든 잠수함이 그런 이때 건가요? 당시 모든 잠수함이 마찬가지예요. 잠수함에 대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네. 원자력 잠수함 나오기 전에는 잠수함이란 물 위에 내내 떠 있다가 필요할 때 잠깐 들어가는 배. 자명이 가능한 배네요. 요즘은 내내 물 속에 있다가 필요할 때 잠깐 나오는 게 잠수함인데 2차 대전 때까지만 이 개념이 반대였어요. 그래도 일단 적함이 보이기만 하면 자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잠망강을 내놓고 한 10분 정도 자망을 하더라도 네. 접근해서 어뢰를 쏘고 달아나면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건 치명적일 수 있죠. 좀 완전 공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영화 덩케르크에도 나왔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가 쾅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나이퍼 같은 거지. 아, 가만히- 물속의 스나이퍼.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총알 날라오면 그게 그래도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퍽 날라온다는 그렇죠. 건 무섭지. 정말 무섭죠. 예상치 못한 또 상황에서. 하나 연합국한테 좀 더 좀 안 좋은 게 당시로서 가장 화학 기술이 앞섰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근데 화학 기술과 직결되는 게 배터리 기술이란 말이에요. 아. 독일제 잠수함들이 연합군 잠수함보다 자망 시간이 조금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좀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독일의 잠수함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했던 게 아닌가. 지금도 통상형 디젤 잠수함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가 독일로 독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유보트는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된 건가요? 기자님 말씀하신 기술적 측면이고 사실은 전략적 필요. 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잠수함은 남북전쟁 때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은 잠수함이라는 건 그냥 물속으로 몰래 다니면서 정찰이나 하는 아. 이런 거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독일은 지정학적 구조에 의해서 잠수함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독일이 제국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바다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하.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군 나라거든요. 네. 내륙에 가장 그렇죠. 많이 그리고 왼쪽에 유출되는. 프랑스, 오른쪽에 러시아인데 생존을 위해 싸울 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육군만 열심히 키우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제국으로 나가려니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 바다로 나가려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 노르웨이 사이에 저 좁은 수역을 지나가야 돼요. 네. 죽으란 얘기지. 저긴 아무도 통과 못해. 길목만 딱 지키면 그렇죠. 그러면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왼쪽으로 나가면 도버 해협을 지나가야 돼요. 네. 네. 거기 세계 최강의 영국 함대가 맡고 있어요. 지금 저 위쪽으로 가는 녹색 선 쪽이 이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딱 그 길이 길인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 근데 저것도 사실은 좁은 데인데 그죠? 저기 앞에가 영국 함대가 근데 있으면 거기도 영국 땅이거든. 골치 아프네요. 근데 저기서 영국하고 붙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항공기가 날라고 폭격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영국은 저 서쪽 아일랜드하고 영국 서쪽 편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안전한 곳에 가서 배를 수리하고 올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저 바다가 저기 조금 저거밖에 없는데 네. 영국 해군이 몰려서 항구를 포격하거나 아. 공군이 때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배끼리 나가서 붙었어. 네. 자기가 무지하게 잘 싸워서 승부가 5대5로 났어. 돌아가서 수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 독일군은 쉴 데가 없어요. 영국군은 안전하게 저기 가서 정비하고 나오면 그러면 결국 영국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이게 바다 위에서 수상 전투라고 그러는데 바다 위에서 붙으면 우린 도저히 승산이 없다. 또 하나 영국의 약점은 모든 물자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은 산업국가가 되고 무역국가 하면서 식량도 작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보내서 수송선단을 치자. 그래서 독일은 잠수함을 키우고 공격형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잠수함인데 독일 잠수함이 유명해진 게 2배 이상 컸어요. 보통 다른 나라가 300톤 정도일 때 700톤 이상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전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수상 함대로선 똑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렇지. 잠수함을 만들었다. 바로 이 잠수함이 지금도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똑같은 수상 함대로는 안 되니까. 어. 대칭적 구조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럼 쟤네는 잠수함으로 이제 몰래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길목 이제 안 걸리는 쪽에서는 걸리는 쪽에서는 잠수해서 쭉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는 떠 있잖아요. 뭐 보급 같은 거는 다시 또 돌아가서 해야 돼요? 아, 보급선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이 잠수함 같은 게 유보트 7형 같은 경우에는 항주 거리가 한 10,000km 정도 돼요. 엄청 멀리 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보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지고 있던 어뢰를 다 쏘면 네. 돌아간다예요. 아, 대부분. 아 어뢰는 보급이 안 돼요. 아, 어뢰도 보급이 돼요. 근데 어. 중간에 공해상에서 떠서 연료나 어뢰를 보급받는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일단은 유보트가 무엇인지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고 먼저 빨리 만나고 오시죠.
모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차 대전에서 독일 수상함대의 활약은 사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오늘은 2차 대전에서 독일 해군이 사용한 유보트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 2척뿐이었던 일형 유보트는 수중 배수 중량 983톤으로 길이는 72.4m였습니다. 수상에서는 17.8노트, 수중에서는 8.3노트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죠. 14발의 어뢰를 탑재했고 105mm 함포와 20mm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교육용 잠수함이었지만 갈수록 잠수함이 부족해지자 초계 잠수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1940년에 2척 모두 침몰되었죠. 2형 유보트는 소형 잠수함으로 개전 당시 독일 해군이 보유했던 잠수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배수량은 364톤이고 길이는 44m에 불과했죠. 당연히 항속거리가 5,500km로 짧아 주로 연안 초계 작전을 수행했죠. 최고 속력은 수상 12노트, 수중은 7.4노트였습니다. 어뢰는 겨우 6발을 탑재했고 20mm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었죠. 2형 유보트 중 6척은 1941년 말 열차로 운송되어 흑해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7형 유보트는 독일군 잠수함대의 진정한 주력 잠수함이었습니다. 특히 7형 C타입 유보트는 무려 600척이 넘게 건조되었죠. 수중 배수량은 865톤이며 길이는 67.1m였습니다. 최고 속력은 수상 17노트, 수중 7.6노트였고 최대 항속거리는 약 1만 km였습니다. 7형 C타입 유보트는 어뢰 14발과 함께 88mm 함포와 4연장 20mm 대공포 1문, 2연장 20mm 대공포 2문을 탑재하고 있었죠. 4연장 대공포는 나중에 37mm 대공포로 교체됩니다. 이 덕분에 세계 최초로 비행선을 격추하기도 했었죠. 9형 유보트는 주력인 7형보다 한둘레 큰 본격적인 대양용 잠수함이었습니다. 9형 유보트 중 가장 많이 생산된 9형 C타입은 143척이 건조되었는데요. 길이 76.8m, 수중 배수량 1257톤, 최고 속력은 수상에서 18.3노트, 수중에서 7.3노트였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무려 18,300km에 달했습니다. 대양용 유보트답게 어뢰는 22발을 실을 수 있었고 105mm 함포와 37mm 및 20mm 대공포를 탑재할 수 있었죠. 9형 유보트는 특히 2척의 영국군 항공모함을 격침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0형 유보트는 원래 2,500톤급의 장거리 기뢰 부설용 잠수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물 수송용으로 쓰였죠. 일본으로 메사추미트 262 제트기 등 각종 첨단 무기를 운반하다가 전쟁이 끝나 미 해군에게 투항한 사건은 꽤 유명합니다. 14형 유보트는 전형적인 보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유보트 승무원들 사이에선 젖소로 불렸죠. 수중 배수량 1932톤에 최고 속도는 수상 14.4, 수중 6.2노트였습니다. 어뢰 발사관은 없었고 37mm와 20mm 대공포라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용 화물로 14발의 어뢰와 432톤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었죠. 총 10척이 건조되어 작전을 했습니다만 1943년에 무려 7척이 연합군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이에 독일 해군은 14형 유보트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보트 함대 운신의 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유보트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을 통틀어 잠수함의 끝판왕인 21형 유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 해군은 과산화 수요연료를 이용한 잠수함의 개발이 여의치 않자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수중에서도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바로 전기 추력 잠수함인 21형 유보트였죠. 수중 배수량 1819톤에 총 길이는 76.7m, 최대 항속거리는 18,000km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7형 C타입 유보트보다 3배나 배터리 용적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수중 최고 속도는 17.2노트로 오히려 수상 주행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수심 300m까지 잠수할 수 있었으며 개량된 스노클 시스템으로 무려 11일간이나 잠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생산 방식 역시 혁신적이었습니다. 선체를 9개 구획으로 나눠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 대형 선박 제작 방식과 같죠. 한마디로 시대를 앞서간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장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총 118척이 건조되기는 했지만 실전에 투입된 21형 유보트는 단 2척뿐이었죠. 그래도 이 첨단 유보트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잠수함의 아버지로서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 제작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전후 만들어진 소련의 위스키급 잠수함은 사실상 21형 유보트의 카피품이었죠. 이상으로 2차 대전에서 활약한 유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서양에서 독일과 연합군은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서전의 기선을 제압하는 쪽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가지 영화 있지만 덩케르트에 보면 이제 겨우 살았다 돌아가자라고 하다가 유보트 소리 들으면 뭐 아예 멘탈이 나가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연합군들한테는 유보트가 공포의 대상이었나요? 1차 대전 때 뭐 활약한 독일 잠수함이 뭐 몇십 차가 안 돼요. 몇 대 안 돼요? 근데 이게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요. 그 대부분- 상대만이라도 예. 아니 대부분 밤에 공격하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죽는다. 이게 사람이 조금 죽어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잠수함은? 밤에는 더 좋죠, 유보트가. 왜냐면 떠 있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그다음에 유보트는 떠도 마스트가 조그맣잖아요. 아, 그 등만 이렇게 고래등처럼 튀어나오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허준 씨 질문을 그들이 유보트가 안 보이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유보트 입장에서도 잘안 안 보이잖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공격하냐인 거죠. 전망경을 딱 올리고 보는 거예요, 보통. 그다음에 가장 유보트가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면 달빛이 딱 져서 상대편 실루엣이 구미호예요? 달빛에 어쩔 수 없죠. 아, 햇빛 역광 비치듯이 아. 달빛에 검은 그림자로 어머머머. 이 배 실루엣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함장들이 브라보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함장들은 또 이것도 있어요. 그 2차 대전이 되면 이게 완전 반대가 되는데 그 독일군 잠수함들의 광학 기술이 좋아져서 잠망경으로 충분히 관측이 어떤 때는 가능하거든요. 네. 오히려 달빛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유보트 함교를 더 발견하기가 쉬워져요. 영국군 구축함들이. 그래서 오히려 달빛을 2차 대전 때부터는 유보트 함장들이 싫어하죠. 아하. 아니 근데 그 저격하는 것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나 봐요. 왜냐면 발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잠수함이란 건 굉장히 불안전해가지고 일단 물속도 깊이 안 들어가요. 최고로 많이 내려간 건 250m 기록도 있는데 보통 90m 정도를 최대 자망으로 쳐요. 보통 시계 잠수 가는 거리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내려가요. 지금 잠수함도 원자력 잠수함 요즘 뭐 700m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는 내려갈 뿐이지 700m 밑에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대부분 연합군 잠수함의 최대 그 자망 심도가 네네. 90m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었고 유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세븐형 같이 한참 전쟁 중에 쓰던 거는 뭐 150m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후반, 즉 1945년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0m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이제 잠수함 하면 물속 깊은 데서 어뢰를 빵 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어뢰를 쏘려고 하면 수심 15m 내외에서 쏴요. 15m요? 네. 더 깊은 데서 쏘면 그 어뢰 센서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못 찾아가요. 저걸. 근데 그러면 15m면 이렇게 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배가 있는데 만약에 밑에서 어뢰를 쐈다고 쳐봐요. 이렇게 가잖아요. 네. 어뢰는 안 보이겠죠.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맞을 대각선으로 확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점으로 맞춰야 된다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배 깊이로 이렇게 좀 수평으로 가다가 맞을 확률이 좀 이렇게 쏘는 거하고 이렇게 쏘는 거하고 맞을 확률이 이게 거의 100배는 높아요. 3차원과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되게 그 낮은 데서 쏴야 돼요. 배 밑에 맞추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윗부분은 거의 다 보였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연합군 구축함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측병들이 사방을 계속 망원경으로 바다를 훑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옛날 두더지 게임 같은 그렇죠, 그렇죠. 거겠네요. 저기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잠수함 함교에서 잠망경이 딱 올라와서 주행을 하면 거기 물보라가 일어나잖아요. 아하.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게 이 주로 이 해전이 벌어진 데가 북해와 북대서양인데 네. 거기가 파도가 그러니까 그쵸. 세계에서 제일 험악한 바다잖아요. 아, 스페인 함대에 무너진 그곳이구나. 아니요, 걔들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 스페인 함대 거기까지 갔으면 네. 그냥 다 깔아앉았어요. 아, 여기는 저도 못 가봤는데 어느 날 저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더니 네. 영상으로 봐도 무섭더라고요. 정말 바다가 사람 삼키듯이 계속 덮쳐. 근데 잠수함은 물 밑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에 있지도 아, 않고. 평상시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는 게 파도 사이에 숨어요. 아, 그리고 계속 자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기자님이 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 오해하기가 쉬운데 잔잔한 바다에 잔망경이 떠 있어. 야 저걸 못 보냐? 그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보라와 파도 속에 있기 때문에 유보트 함장 뛰어난 사람은 파도 사이로 숨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배들을 격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와. 그러니까 대부분 2차 대전 때의 잠수함의 활약상을 보면 네. 독일군 활약과 다른 연합국의 활약상을 보면
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격침 톤수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자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네. 실제로는 잠수함이 되게 불안전했어요 이때. 특히 물 속에 들어가면 7노트밖에 안 돼요. 7노트 트면 어느 정도인 거죠? 시속 13km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기어가는 거라고. 13km면 네. 경보로 걸으면 그 정도 나올 것 그러니까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함한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럼 네. 물속으로 일단 숨어야 되잖아요. 네. 숨어서 그때부터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40분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위에 떠 있는 적 구축함들은 30노트 막 이래요. 22노트 정도 돼요. 아하, 예. 22노트. 그러니까 속도가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네. 2배가 넘는 애들이 네. 한 척이면 다행인데 서너 척에서 방사로 퍼져나가서 소나로 계속 훑으면은 다 걸린단 말이에요. 아, 아니 근데 7노트면은 파도 이 속도보다도 훨씬 더디고 그러니까 느려서 그냥 함장이 이렇게 힘든데. 쓸려가는 게 더 빠를 것 조류가 같은데요? 7노트 이상 센 조류면 나가질 못하고 밀려간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도 못하고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리고 가야 만약에 먼저 발견되면 100% 패배네요. 그래서 가장 그 유보트 함장들이 선호했던 게 뭐였냐면 차라리 엔진을 딱 끄고 바다 밑에 딱 잠수함을 갖다 대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 한 6, 7시간 견디고 그러니까 산소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네. 그때부터 함장이 명령 내립니다. 모든 승무원 취침 이래요. 움직이면 숨 많이 쉬게 되니까. 뭐 기록에 의하면 뭐 18시간까지 버텼다는 우와. 거죠.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걸어가는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것 그렇죠. 때문이군요. 예, 예. 근데 아무튼 그런 데다가 이때 잠수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물이 안 새는 게 아니고 물이 계속 들어와요. 잠수함인데 물이 들어와요? 잠수함이 그러니까 물이 계속 들어와요 어디론가. 그래서 오. 물을 계속 공기부로 밀어내야 돼요. 어. 잠수함에 있는데 이게 물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때 잠수함은 이게 한참 작전할 때는 발바닥에 물이 질컹질컹한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을 뿜어내면 기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적이 있다고 알거든.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전한 지역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오물 같은 것도 그때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숨어 있을 때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게 막 차오르진 이렇게는 않지만 아닌데 그래도 막상 거기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때 잠수함은 하여간 밀폐가 잘 안 돼가지고 자망하다 보면은 물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한 번 있었는데 잠수를 한 거야. 디젤 엔진은 공기를 빨아들여야 돌아가잖아요. 네. 공기 흡입구가 있다고. 이걸 거기- 막아줘야 되는데 네. 안 막힌 거예요. 잠수하는데 글로 물이 푹 들어와. 글로 물이 막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찰 것 같아요. 순식간에 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격벽으로 막았어. 막았는데 물이 이미 이만큼 차갖고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바닥에 깔아앉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을 죽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장이 어떻게 했냐면 뒤에 물이 찼으니까 이게 균형을 위해서 양덩이로 퍼내라. 앞으로 옮겨라. 아 물을 반으로 이렇게 줄여서. 그렇죠. 40톤이 찼는데 생각해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만한 구멍이 열렸으니 물이 얼마나 빨리 찼겠어요. 그럼요. 순식간에 후루룩 순식간에 들어갔죠. 40톤이 찼대요. 네. 그 40톤 중에 20톤을 양덩이로 옮기는 거야 앞쪽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네, 지하에서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산소도 부족한 지하에서 14시간을 퍼날라서 어머. 균형을 맞췄는데 네. 꼼짝도 안 하더래요. 이제 다 죽게 됐잖아. 어. 이게 지금 만화 같은 얘기인데 선원들 보고 앞뒤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렸는데 진흙 바닥에 꽂힌 거예요. 바닥에 진흙. 아 그래서 사실은 떠올라야 되는데 못 떠오르고 붙어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 진짜요. 당시 선원들 입장에서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 아니, 근데 같으면 그 안에서 생각도 못했을 텐데. 뛸 때도 죽을 것 같아요. 산소 그러니까 부족으로. 그래서 앞뒤로 뒤로 뛰었더니 흔들려 갖고 부상하기 쉽게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저 강철의 관이라고 와. 그 유명한 저 유보트 함장이 쓴 회고록에 있는 얘기인데 잠수함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지만 들어갔다가 안 나온 잠수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원히 잠수함. 예. 근데 이유를 몰라요. 잠수함의 문제는 격침된 잠수함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이 물 새는 고장이 한도 끝도 없어요. 갔더니 어디서 갑자기 물이 막 나와. 막아.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왜 나와? 올라가 보면 뭐 어디 저기 밸브가 하나 열렸다. 막아야 되는데 하나가 나갔다. 그니 뭐 순식간에 지금의 잠수함은 그런 문제는 없겠죠? 지금 잠수함은 거의 이때 비하면 천국이죠.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안 떠올라도 돼. 왜냐하면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내죠. 거기서 산소 생성기가 있어요. 근데
몇 달간 해서 안 떠오르면 승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서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핵잠수함의 문제는 딱 하나래요. 사람들이 못 버텨요.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있대요. 굳이 2달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그럴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략 핵 공격을 해야 될 때면 네. 중요 전략 타격 위치 앞바다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 떨어지지 않고 예, 거기서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대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부터 활약을 했으니까. 네. 근데 1차 대전 때도 그러면 연합국에게 혁혁한 공을 좀 많이 세우나요? 1차 대전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많은 물자가 미국에서부터 와야 되잖아요. 네. 대서양을 건너서. 그렇죠. 근데 이걸 독일이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1형 유보트라고 당시 1형 유보트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을 했었는데 뭐 이거 저거 많이 팔아요? 프라모델로 많이 팔았어요. 이게 지금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네. 저게 뭐냐면 저게 안테나예요. 당시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통신을 하려면 완전히 잠수함을 부상시킨 다음에 저렇게 선수 앞하고 뒤에 붐을 세우고 붐 사이에다 저렇게 안테나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통신이 가능해요. 나는 오징어 잡이배 집어등인 줄 알았네. 보통 저희 위치에다가 등을 많이 매달아 놓으면 오징어가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래, 난 먹는 거 마신다. 절에서 1차 대전 때는 통신이 힘드니까 되게 배들이 혼자 싸웠어요. 네. 잠수함들이. 그걸 고독한 늑대 전술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1차 대전 때 사실 뭐 이기지도 못했고 잠수함의 가능성만 보여줬거든요. 어쨌든 전세는 못 바꿨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유보트를 쓰지 말자는 쪽이 있고 이게 개량해서 진짜 더 무서운 전술로 가야 한다.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후자가 이겨요. 그래서 그렇겠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는 1차 대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전술로 바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 유보트의 전설이 나오는 건데 그걸 했던 사람이 이제 카를 데니츠예요. 독일 해군의 영웅으로 불리면서 이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한 인물입니다. 이후 히틀러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 카를 데니츠를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보트의 활약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유보트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획기적인 전술 개발에 성공. 마침내 유보트 신화의 주역이 된 카를 데니츠를 만나본다. 카를 데니츠. 어떤 인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뇌니- 유보트의 처음과 끝을 함께 했던 인물이다라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유보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막 선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다니던 거였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굉장히 유망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1차 대전 때도 잠수함 함장이었고요. 근데 이 원래 사람, 잠수함. 이 잠수함 함장을 할 시절부터 네. 잠수함이란 무게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척이 같이 모여서 공격을 하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1차 대전도 지나면 지날수록 선단이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 배가 한꺼번에 뭉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이 딸랑 가서 격침시킬 수 있는 그 대수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해서 저런 뭐 통신기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저게 안 됐고 더군다나 또 문제가 뭐였냐면 네.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틀어 전 세계의 가장 최첨단 기술을 이끄는 국가는 영국하고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하고 기계에서 좀 앞섰고 전파와 전자 기술은 영국이 앞섰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즈딕이라고 하는 왜 음파 탐지기 있죠? 1차 대전에 벌써 나옵니다. 영국에서요? 예, 이 유보트를 탐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포로 수용소 생활도 했다가 다시 독일 해군에 복귀해서 이제 잠수함을 타려고 했는데 이제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잠수함의 보유 및 건조가 할 금지됐기 수가 때문에 없잖아요, 이제. 수상함에 그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1차 대전 때 그때도 잠수함 함장이었으면 1차 대전 때 패했을 때 어떻게 격침을 당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데니츠가 무서운 게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네. 올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서 하는 사람과 네.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더 잘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집단 전술을 처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도하기 전에 이제 공격하러 갔다가 잠수함이 이제 고장이 나갖고 부상하는 바람에 포로가 돼요. 잡혀요? 네, 포로가 되는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갈 때도
새 전술을 구상하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아니 근데 내가 언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가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잡혔나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막 뭐 때문이고 뭐 저놈이 그때 실수했고 막 이런 게 울분에 차고 막 이러고 그리고 당시 유보트 함장은 사형시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아, 예, 맞아요. 전범이잖아. 이 사람은 포로 수용소 걸어 들어갈 때도 전술을 구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갈 때도 전술을 구상했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 회고록이 있었어요. 아 본인이요? 그래서 얼마 되냐면 철책석에 딱 들어갈 때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철책 들어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럼요. 고향 생각 뭐 살아서 나올 수 엄마 있을까 보고 싶고 막. 이게 마지막 태양은 아니까 막 이럴 텐데 딱 철책문 들어갈 때 이거다라는 영감의 확신을 얻었대. 그리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수함을 못 만들게 하니까 네. 그래서 순양함 함장이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정말 열받지. 열받죠. 내 꿈은 이게 아닌데. 이건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돼. 수상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배 위에 생활을 해보니까 잠수함이 이렇구나. 아.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잠수함 함장도 반드시 수상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적의 입장에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잠수함의 완전 맞는 말이죠. 잠수함의 중요성을 안 건 데니츠뿐만이 아니라 독일 해군 쪽에 종사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니츠가 아무리 이러한 그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어떻게 잠수함을 만들겠어요?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유보트 함대가 2차 대전 때 재건될 수 있나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차 대전 끝날 당시에 무려 170척의 유보트가 독일군한테 있었어요. 예. 근데 종전이 되면서 이 유보트를 승전국이 나눠 가져요. 뭐 프랑스, 영국, 뺏어가는구나. 미국,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까지 나눠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네는 앞으로 이거 못 만들고 가질 수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 베르사유 조약 중에 하나 누락된 항목이 뭐냐면 잠수함의 설계도를 넘기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잠수함의 설계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요. 이때부터 독일 해군 관계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설계도의 일부를 일본에 팝니다. 어? 일본에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어허. 그 잠수함대를 재건할 수 있는 네. 자금을 네. 확보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1922년부터 그러니까 전쟁 끝난 지 4년 후부터 이 독일이 참 무서운 게 네덜란드하고 핀란드에 유령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 이름이 대부분 선박건조기술연구소라는 회사예요. 네. 그럼 뭐 선박기술연구소인가 보다 그런데 그럴싸하네. 거기서 잠수함 설계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핀란드군을 위한 잠수함을 설계해주고 네덜란드군을 위한 잠수함을 설계해줘요. 심지어 스페인을 위한 잠수함도 설계해주면서 잠수함 설계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 실습을 다른 나라에서 예. 직접 하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 독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38년에 독일 내에서 16척의 잠수함을 비밀 건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데니츠를 그 잠수함 전대 사령관으로 책임자로 빼갑니다. 아니 근데 사실 포로로 사로잡히고 그 순양함 이제 함장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잠수함의 영웅으로 다시 됐다는 것 자체가 수상함 탈 때도 잠수함 전술만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비밀리에 만들 때에도 이미 그럼 데니츠는 계속 데니츠가 아무리 배가 좋아도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데니츠는 계속 전술 구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 히틀러한테 300척만 있으면 300척이요? 예, U보트 300척 건조 계획을 내요. 300척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100척은 작전하고 100척은 수리하고 100척은 훈련한다. 아 이거를 돌린다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300척이 있다는 건 항상 전투하는 게 100척이라는 100척.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안 받아줘요. 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잠수함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육군 쪽으로 돌려라. 네. U보트 한 척 만드는 건 탱크 몇십 대를 만든다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독재자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수상함대 같은 걸 좋아해요. 독재 비밀스럽게 안 보이는 거야. 나 이거 내 치적이 안 드러나. 아 쪼잔해 보여. 어. 물속에 숨어. 뭔가 크게 뭐가 보여야 돼. 그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괴링이 공군사령관일 때 매일 비행기 전투 계속 만드는 거야. 누가 이런 거 쓸 데가 없다. 좀 성능 개량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괴링이 한마디 딱 하지. 총통은 척수에만 관심 있다. 이번에 100대 생산했습니다. 200대 생산했습니다. 이래야지 이번에 50대 생산했는데요. 사실 이게 성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질보다 양이군요. 또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 같이
유보트 함대의 재건을 가장 가로막은 인물이 괴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에 돈을 쓰면 자기네 쪽에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영광이 독일 공군한테 돌아와야 된다. 하늘을 뒤덮는 괴링의 하여간 공군들. 그래가지고 해군한테는 철강이 5%만 준다라는 거의 전쟁 끝날 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안 되는데 히틀러한테 인식은 돼요. 아, 이놈이 아무튼 이게 저기 잠수함은 얘가 이끌어야 돼. 이건 확실히 인정은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가 영국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믿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작전 구상이 있는데 이런 거지. 영국만 빠지면 딱 되는데 네, 맞아요. 독재자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객관적 정세와 자기 소원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작전을 짜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쟤만 없으면. 그렇죠. 그럼 옆에 애들이 막 그러지. 쟤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 근데 데니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총통이 뭐라고 발표를 한 날 장교들 딱 모아놓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영국은 반드시 참전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영국을 해치우는 거에 달렸다. 그러기 전에 이 전쟁은 안 끝난다.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네. 그런데 영국을 해치려면 무조건 영국의 약점은 상선단이라는 거죠. 보급을 해외에 의존한다. 그래서 모든 전술이 영국의 약한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영국이 1차 대전 때 수중 음파 탐지기 에즈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에즈딕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고 사실상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무슨 판단을 했었냐면은 에즈딕 때문에 2,700m 밖에서 어뢰를 쏴야 된다는 전술이 있었어요. 에즈닉이 정말 골 때리는 단점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 이게 딱 지 밑에 오면 못 잡아. 아, 오히려요?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서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보트가 살아남는 게 저기 탐지가 됐잖아요. 네. 구축함이 쫙 몰려들어요. 저기 있다 했는데 이제 폭내를 투하할 지점까지 오면 안 잡혀요. 그럼 거기서는 짐작으로 때려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바로 밑에 있으면 탐지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깊이 내려갈수록 탐지가 안 돼요. 이건 지금 잠수함도 마찬가지인데 그 잠수함의 음파 탐지기는 지금도 그건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내려가면 탐지가 안 되고 그 기류에 떨어뜨리는 것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기류를 팍팍 던지잖아요. 쭉 내려가면서 어느 깊이가 되면 팍 던지잖아요. 바로 그거야. 근데 잠수함이 마강 그럼 막 쫙 가라앉잖아요. 깊이를 탐지 못해요, 에즈닉이. 저기 있다는 걸 알아도 얘가 수중 몇 메타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폭내를 잔뜩 갖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 척. 근데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 에즈딕의 성능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 성능 저렇게 좋지 않다. 우리는 최소한 600야드까지 접근해서 쏴야 된다. 쉽게 말해서 500m까지 접근해서 쏴도 충분하다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보트 함대가 재건됐을 때 한 척당 훈련 횟수를 정해줘요. 600야드까지 접근해서 어뢰를 쏘는 거. 이거를 한 척당 66회를 성공해야지만 제대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했어요. 66회를 성공하고 나가면 나갔다 하면 이제 네. 성공하고. 그래서 초기에 유보트 함장들 보면 에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전 초에 독일이 가지고 있던 잠수함이 56척입니다. 근데 그중 실제로 작전에 나갈 수 있는 건 22척 정도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프랑스가 77척, 우와. 이탈리아 107척, 우와. 네덜란드 24척, 영국 69척, 소련 150척, 미국은 100척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이네. 네. 그 연합국에 훨씬 뒤지는 전력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데니츠가 1차 대전 때도 결국은 포로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지금 보면 그냥 개개 국가에도 한 2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잠수함 그렇죠. 전력을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쭉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전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차를 극복하고? 아까 왜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약한데 강한 애들이 힘쓸 수 없게 하는 것이 데니츠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은 거거든요. 쉽지. 처음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근데 영국이 좀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1차 대전 때 그렇게 무식하게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내도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유보트의 최고 약점은 비행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망하는 게 아니고 아 떠 있으니까 떠 항상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하늘에서 잡는 게 제일 쉬워요. 아. 그래서 처음에 영국의 작전은 뭐였냐면 항공모함을 바다에 쫙 푸는 거였어요. 어허.
그러면 비행기가 상시 감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나올 길이 뻔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괜찮은데요, 전략? 잠수해야죠. 뭐. 데니체라면 이럴 때 잠수합니까? 데니치라면요? 예. 잠시만 시간을 좀 주세요. 데니치처럼 생각하기. 데니츠라면 모르겠. 데니츠라면 네. 데니치라면 사고를 다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에 안 걸릴까가 아니라 비행기를 못 뜨게 하면 되잖아. 반대로. 그렇죠. 맞췄어요? 어떻게 비행기를 못 뜨게 하냐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비행기 어쨌든 내가 어떻게 숨을까가 아니라 적을 어떻게 못 뜨게 할까. 그렇죠. 야, 발사 훌륭해요. 탑 다음 내놓고 왜 그다음 게임 모른다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처칠한테 전화를 할까요? 꼭 띄워야겠니? 꼭 그렇게 모든 항공모함을 풀어야만 속이 시원하냐? 잠깐만요. 비행기를 못 뜨게 하려면 뭐 어떻게 또 영국으로 시집을 가야 되나? 또 이렇게 혼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네. 항공모함을 잡으면 되지. 잠수함이요? 잠수함으로 항공모함을 잡는다고요. 항모로 가서 영국의 커레이셔스 항모를 격침시켜버려요. 그게 돼요? 그래서 그 운이 참 좋았던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유보트 정도의 어떤 그 전력이라면 항모를 한 방 빵 맞춰서 격침시킨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아마 한 발로 격침은 안 됐을 그렇죠. 거예요. 한 발로는 아니에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고 또 근데 때리고. 중요한 건 이때는 영국이 완전히 방심했던 거지. 탐지권 안에 잠수함이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깨끗하게 들어가서 항모를 격침시켜버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영국은 그 탐지를 믿었던 거예요? 예,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항모가 가라앉았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보고가 다 히틀러한테도 들어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딱 히트를 치면 아 그래 그럼 유보트가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지원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링이 뭐 항공모함은 뭐 잠수함만 잡아요? 뭐 그래서 비행기가 훨씬 더 많이 잡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커레이셔스가 깔아앉으니까 영국이 항모를 싹 소개시켜버려요. 충격과 공포죠. 예. 잠수함 한 대가 항모를 떨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하늘이 비어버려요. 아, 하늘이 빈 건 아닌데 이제 육지에서 뜨니까 그 통로가 생긴 거죠. 유보트가 활약할 길목이 그렇죠. 뚫린 거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아.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데니츠는 한 번만 더 히트를 치자라고 해서 기상천외한 작전을 구상합니다. 뭔가. 또 문제. 이제 생각해 또 보세요. 문제. 또 문제. 자, 데니츠라면 나는 이미 데니치야. 자, 난 그의 생각이 읽혀졌어. 돼지 아니거든? 자 하늘을 비웠어. 네. 하늘을 비웠어요. 비웠어. 네. 그럼 두 번째 네. 어떻게 하면 될까? 뭘 비울까? 저는 네. 데니치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미 돼버려가지고 네,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연합군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유보트가 히트를 쳐야 된다. 근데 유보트가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은 영국이다. 본국을 쳐버려. 하나만 더 거기서 하나만 더 근데 나가면 유보트로 본국을 뭘 본국 쳐? 본국 어디를 쳐? 어딜 쳐? 템즈강원. 강을 타고. 조금만 덜 나가면 돼. 아좀 만들다가요? 그때 항구를 친다. 딩동댕. 이야 데니츠 맞네요. 맞네. 데니츠 맞네. 아, 항구를 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와. 그 스케프 플로우 이제 공격인데 엄청난 역발상이다 진짜. 다음 이야기.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남아라.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며 또 한 번의 전설을 꿈꾸는 데니츠. 스케프플로우 공격은 성공할 수 있을까? 유보트 두 번째 이야기. 항구로 단 한 척의 유보트가 들어가서 그 항구를 공격하는 그냥 항구가 아니라 영국이 가장 중요한 군사 항구예요. 폐군함 세 척을 가라앉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통과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쏘는 족족 한 대도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어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불발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터지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요. 뭔가 첨단이라고 개발을 했는데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데니츠가 1차 대전부터 주구장창 생각해왔던 자신의 전술 그거를 이제 펼쳐보일 기회가 오는 거죠.